중국 역사 여행 제12강은 발주나 맹약입니다. 이건 한자가 아니네요. 발주나라는 곳에서 징기스칸과 19명이 맹세했던 사건인데요. 테무친이라는 사람 있죠. 나중에 징기스칸이 되는 테무친이 양아버지였던 옹콴의 계략에 빠져서 결혼식 하러 갔다가 싸움을 패하고 막 도망치다가 발주나 호숫가에 들렀는데 그의 곁에는 19명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발주나 흙탕물을 마시고 미래를 기약했다라고 하는 게 발주나 맹약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건인데 이 몽골 제국에서는 창업자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몽골 비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몽골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징기스칸이 세운 제국이 이 지도처럼 어마어마하게 크죠. 동쪽에는 고려, 서쪽에는 거의 헝가리 근처까지 갔었던 대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넓은 제국을 했던 나라는 영국 제국이 있었고요. 육지 제국만으로 치면 몽골 제국이 가장 넓은 땅을 만들었죠. 몽골리아라고 하는 고원부터 시작해서 북중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란 지역,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그들의 제국을 만든 게 징기스칸이 만든 제국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 징기스칸의 왕가는요,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왕가가 이어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게 1206년이에요. 이때부터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왕의 칭호를 받았는데 마지막 왕가가 어디 있었냐면 크리미아 반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미아 칸국이 1789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 칸국이 바로 칭기스칸의 테무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0년 넘게 하나의 집안으로 이어져 왔던 거죠. 여기 쭉 보시면 이제 북원 제국, 이것은 원나라가 1468년에 중원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원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1634년에 북원이 이제 끝나게 되고 중앙아시아에 차가다이 칸국도 있고 일칸국, 지금 이란 지역에 1335년에 일칸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징기스칸의 직속 그 친족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계통을 이었다고 하는 무굴 제국이 인도에 있었죠. 그 무굴 제국을 멸망시킨 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빅토리아 여왕은 사실 원래 왕이죠. 그러니까 브리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고 아일랜드 연합 왕국의 왕이었는데 사실 잉글랜드를 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대영 제국. 사실 제국이 되려면 황제가 되는데 황제를 어디서 가져왔죠? 바로 무굴 제국의 황제관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인도의 여왕 해가지고 무굴 제국, 바로 몽골 제국의 황제관을 가져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오랫동안 그 혈통으로 이어진 왕가가 테무친 징기스칸의 왕가다. 자, 그러면 12세기, 13세기의 상황을 한번 보죠. 이 테무치는 사람이 이 몽골고원에서 탄생했을 그 시점은 어떤 상황이냐면 몽골고원에는 몽골시족, 뭐 메르키트족, 나이만족, 뭐 키타이,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족으로 구분하는 건 후대 역사가들이 한 거고 그냥 초원지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던 유목 족속들이 몽골 고원에 있었고 사실 여기에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이 옆에 거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몽골 고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만주에는 여진족이 있었고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중원에는 북송이 있었다. 요 식입니다. 그런데 이 몽골 고원에 있던 사람들은 이 거란족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거란족들이 수시로 몽골 고원에 쳐들어와 가지고 마차바퀴보다 더 큰 남자들을 죽이고 돌아갔습니다. 정기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예. 이 몽골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마차바퀴보다 남자가 더 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지 못하도록 하나 힘을 세력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족속들은 이 거란족에 대해서 아주 대대로 원수처럼 느끼고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거란 족속들이
만주에서 일어난 여진족들한테 점차 밀리고 있던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의 빈틈이 조금 생긴 겁니다. 자, 그때 태무친이라는 사람이 몽골곤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각 족속들을 전부 연합을 해 가지고 1206년에 몽골곤을 통일하죠. 그러다가 서하를 먼저 정벌을 합니다. 서하. 거길 갔다가 서하는 징기스칸이 한 2번 정도 가요. 서하를 정벌을 해서 한 20년 동안 정벌을 했었고, 그 다음에 북중국 금나라를 한 5년간에 걸쳐서 정벌을 하고, 그 다음에 콰레즘이라고 하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를 이제 정벌을 하고, 그랬다가 마지막은 서하에 원정을 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인생 3단계로 보면 첫 번째 몽골 고원을 통일한 때, 이때가 40대 중반쯤 되는데요. 이때 테무치라는 이름에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어떤 부족장 같은 개념의 칸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뭔가 약탈할 거리가 많았던 금나라, 그다음에 서하, 여기를 공략을 하고요. 그 시점에 고려까지도 정벌을 하는 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의 말년에는 서쪽으로 콰레즘 제국을 정벌하는 이런 사건이 징기스칸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징기스칸에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을 보통 사준사구라고 불러요. 이 발주나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19명, 이 사람들로 추적한 충신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8명 있는데요. 몽골 비사에 나오는 4마리의 준마와 충견 4마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의 건국공신을 흔히 칭합니다. 티라운, 보로쿨, 보루추, 무카리. 요거는 원래 혈통이 좀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수베타의 제베, 쿠빌라의 제르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 한번 조금 자세히 보면 4명의 장수가 유명합니다. 수에베타의, 그 다음에 제베, 쿠빌라의, 제르메인데요. 쿠빌라는 이 징기스칸의 손자가 쿠빌라이 유명하잖아요. 그 손자가 아니고요. 테무치를 함께 했던 그런 장수예요. 근데 수베타이가 제일 유명하죠. 그 나이만족과의 싸움에서 형 제르메와 함께 천륜차로 산맥을 동파해서 적지를 탈취했고, 나중에 수에베타이와 제베가 러시아를 공략했던 걸로 유명한, 사실은 몽골의 장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징기스칸의 친족 빼고는 수에베타이가 제일 유명하죠. 그다음에 제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궁술의 달인이었다. 그다음에 쿠빌라이라고 하는 원래 자무카의 부하였는데 이제 함께했던 그 장수가 있었고, 제르메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제르메는 이 징기스칸이 목에 화살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독화살에 어떤 독을 빼내고 입으로 막 뽑아가지고 징기스칸의 피를 빨아냈던, 아주 징기스칸의 목숨을 살린 대단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 제르메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이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징기스칸이 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징기스칸한테 수없이 많은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한 명도 배반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만큼 아마 신뢰가 높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 고원을 징기스칸이 이제 통일한 다음에 세계 공략을 하죠. 몽골군의 세계 공략이라고 하는 공략도가 있어요. 그래서 금나라를 먼저 갖고, 그다음에 콰레즘을 갖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더 가서 제베와 수에베타이가 지금의 이제 조지아 지역을 건너서 러시아까지 가죠. 우크라이나의 지금의 수도인 키예프까지도 가서 혁혁한 공원을 세웠던 게 몽골군의 세계 공략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 일족들이 가장 원하는 건 사실은 금나라였어요. 북중국. 앞에 그 유목민에 관한 제가 강의에서 유목민들은 모든 물자가 부족했다 그랬잖아요. 오로지 나는 게 말, 양,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의복 같은 것도 부족하고 하니까 사실은 북중국의 풍요로운 땅을 늘 동경을 했죠. 거기 가서 약탈을 좀 해볼까 하고. 자,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차지했었냐? 바로 금나라가 있었다. 금나라가 여진족의 출신인데 이 만주를 정벌하고 거란족을 멸하고 북중국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던 북송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해서 금나라가 이제 중원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수도가 지금의 북경 지역이었어요. 이제 중도라고 불렀는데 거기를 이제 이 징기스칸 군대가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진족 기병들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몽골 기병과 금나라가
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이 금나라의 기병대를 주로 이 거란족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병대가 사실 몽골족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결정적이고요. 금나라 기병대를 몽골이 흡수함으로써 금나라가 자신들의 어떤 기병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금나라는 중원으로 들어가서 성을 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군이 훨씬 빠르고 용맹했기 때문에 금나라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이 징기스칸과 몽골인들은 이 북중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가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엔 그냥 어떻게 먹고 살려고 뭉쳐서 했는데 이런 땅을 우리가 좀 공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 거죠.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서역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군에서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까지 꽤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평원 지역이니까 말 타고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여기 이 콰레즘이라고 하는 곳은 이 사막지대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 말들이 건너가기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몽골이 이 콰레즘까지 정발하게 됐느냐? 원래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 금나라에서 탈취한 아주 무슨 뭐 비단이나 이런 것들을 서쪽 콰레즘과 교역을 하려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사신이 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괜히 몽골족이 와가지고 뭐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니네가 뭐 있냐라고 하면서 완전 무시하고 그들을 죽임으로써 이 징기스칸이 아주 화가 굉장히 많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놈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자 그랬는데 교육은 안 하고 우리 사신을 죽여? 이대로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징기스칸은 거의 그 전 군대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 콰레즘을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징기스칸 군대의 전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본대를 이끌고 이 콰레즘을 그냥 공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콰레즘은 여기도 유목민 제국이에요. 이슬람이 있는 유목 제국에서 이쪽도 기병이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서로 피해가 크죠. 그러니까 부대를 셋으로 나눠 가지고 서쪽에 전격 부대가 있었고 남쪽에 산을 넘어가는 제배 부대가 있었고 해서 상당히 조직력과 기획력을 발휘했던 이런 사건이에요. 특히 서쪽의 이 전격 부대는 건너간 데가 이 붉은 사막, 키질쿰 사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건널 수 없다라는 그 소문이 있을 지경이었는데 여기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아무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사막 쪽은 절대 저기 건널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콰레즘 군대도 없었는데 여기를 전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래서 서쪽으로 들어오고 남쪽의 제배 군대는 산을 넘어가지고 공격하고 하니까 이 콰레즘 사람들은 나름대로 용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당해내지 못했던 거죠. 여기가 타슈켄트,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가 몽골군의 말발굽밥에 다 점령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콰레즘 제국의 칸이 있었죠. 거기도 이제 유목민이라서 칸이라고 불렀어요. 이 칸이 이름이 뭐냐면 모함마드 2세인데 이 모함마드 2세 칸이 도망을 가요. 자기는 어쨌든 성은 함락이 됐고, 그래서 부하 몇을 데리고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에베테가 그걸 쫓아요. 수에베테하고 제베가 무함마드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가다가 가다 보니까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 2세는 도망을 가다가 이 카스피의 어느 섬에 가서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베테하고 제베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이란쯤 된 거예요. 지금 아제르바이잔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긴 그렇고, 그래서 사마르칸트에 있었던 징기스칸한테 전령을 보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서쪽으로 한번 가고 싶다. 허락해달라. 저쪽에 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징기스칸이 그럼 가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 수베테오 제베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그 아제르바이잔을 지나서 그다음에 조지아에서 만났던 군대를 격파하고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전쟁이 할하강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최초로 유럽의 기사들하고 만났습니다. 자, 유럽의 기사 부대는 어떠냐면 그 철갑을 다 두르죠. 투구까지 다 쓰고 긴 창을 들고. 그 당시에는 이때가 이제 13세기니까 13세기 초중반이니까 유럽의 기사들은 아주 잘 나갈 때예요. 그 어떤 군대랑 부딪혀도 절대 지지 않았던. 왜냐면 철갑을 두른 기사병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하라강 전투에서 몽골군과 첫 대면을 합니다. 근데 몽골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칼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몽골군들은 몸을 부딪히며 싸우지 않습니다.
몽골군끼리도 그렇습니다. 절대 육박전을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활만 쏩니다. 이게 몽골군의 아주 특기예요. 그런데 이 중세 기마병은요, 말 위에서 그 철갑을 두르고 창을 가지고 서로 육박전하는 게 이 중세 기마병의 특기잖아요. 그때 이 한라강 전투에서 어떻게 했냐면, 몽골군이 온다 소리를 듣고 러시아 헝가리의 중세 기병들이 한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10만 명이 다 기병은 아니고요. 한 10,000명은 기병이고 나머지 보병 되겠죠. 그다음에 뭐 궁수도 있었을 거고, 10만 명이 이제 몽골 기병을 기다렸습니다. 딱 기다렸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몽골 기병 몇천 명이 쬐끄만 말을 타고 와요. 그래가지고 딱 붙었어요. 그림처럼 몽골 병이 몇천 명이 와서 쬐끄만 말을 타고 와가지고 화살을 빵빵 쏴요. 그러니까 이 중세 러시아하고 헝가리 군은 저놈들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전진을 하겠죠. 창을 딱 들고 전진 했더니 저 기병들이 활막 쏘다가 막 도망을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쫓아가야 되겠죠? 쫓아가는데 이 몽골 기병들은 절대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꼭 하루 거리만 당겨놓고 도망을 가요. 이렇게 계속 퇴각을 합니다. 이렇게 퇴각을 합니다. 이거를 열흘 동안 퇴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자기네가 매복조가 기다릴 때까지. 계속 가끔 와서 활만 쏘고 도망가고 활 쏘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기병이 아까 10만 명의 기병이 그러니까 부대가 있는데 10,000명이 기병이고 9만 명이 보병이잖아요. 그러면 쫓아가는 속도가 어떻겠어요? 기병은 앞서가고 보병은 뒤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 군대가 체제가 딱 갖춰져 가지고 앞에 기병 보병이 딱 있을 텐데 나중에 이거를 열흘 동안 쫓아가다 보니까 일렬을 쓸 거 아니에요. 맨 앞에 기병이 있고 뒤에 좀 빠른 놈이 있고 느린 놈이 있고 맨 밑에 곡식 치는 놈이 있고 마초 그러니까 이렇게 일렬로 쫙 들어서는 거예요. 몇 킬로로. 그래서 몽골 매복조가 딱 기다릴 때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매복조가 딱 둘러서요. 멀리 활이 그러니까 쏠 거리 한 100에서 200m 정도에 쭉 둘러섭니다. 앞에 강의에서 그랬죠. 금나라군 17명이 송나라군 2,000명을 둘러싸서 활을 쏜 것처럼 이 몽골 매복조 요게 이제 10,000명이 러시아 헝가리군을 일렬로 늘어선 놈들을 쫙 서가지고 멀리서 화살만 빵빵 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도저히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죠. 그리고 몽골 기병은 절대로 원을 쳐서 포위하지 않습니다. 한쪽을 열어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어놓은 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열어놔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등에 대고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중세 기병이 이 몽골 기병한테 아주 뭐 박살나게 깨지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라강 전투에서 이 수에베테이와 제베가 중세 기병을 이겼던 사건. 이제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보고하겠죠. 우리가 저기 갔더니 쟤도 꽤 잘 살더라. 먹을 게 꽤 있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징기스칸의 아들인 어거데이 칸 시절에 아예 여기 정벌군을 아예 조직을 해가지고 가죠. 그때 갔던 이제 장수가 바투하고 이제 수부타이가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헝가리까지 가서 거기서 한창 싸우다가 이 어거데이 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가고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의 서쪽 경계는 헝가리 초원이에요. 거기까지만 갔다가 철수해서 거기까지가 이제 몽골 지역 경계가 된 거죠. 자, 징기스칸이 서가를 공격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고,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나라를 쭉 세웠습니다. 첫 아들 조치는 좀 일찍 죽었고, 그 아들인 바투하고 수부타이가 서방을 공략한 게 1241년, 1256년에는 홀라구라고 하는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이 톨루이인데, 톨루이의 셋째 아들 훌라구가 이란 지역을 공략함으로써 일칸국이 생기고요. 이제 이 중국 쪽에 이제 멍케칸, 쿠빌라 이렇게 이제 생기죠. 몽골 지역이 성장을 하는데, 요 밑에 제가 텍스트를 했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스탄 주민들의 Y염 색채는 그곳의 원주민 유전자보다 몽골족 유전자가 가까워서 드러났다. Y염 색채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유전자는 몽골 유전자 훨씬 가깝다. 그러니까 이때 이 몽골 고원에서 갔던 많은 몽골 사람들이 그쪽에 뿌리 내려가 유전자를 만남겼다. 그런 얘기죠. 이제 중국으로 옵니다. 중국으로 와서 이제 징기스칸, 그 다음에 어고데이 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칸으로 등장한 사람이 멍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멍케는 그 테무친의 막내 아들이 톨루인데 톨루 일찍 죽었어요.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4명이 있었는데, 톨로의 아들이 멍케, 쿠빌라이, 훌라구, 아리키부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멍케가 칸이 됐습니다. 칸이 됐고, 그 멍케가 남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천성에 갔다 거기서 1209년에 죽게 되고, 그 당시에 북중국 공략 사령관이 쿠빌라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멍케가 칸이었고, 둘째는 쿠빌라이였고, 셋째는 훌라구인데, 훌라구는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러 이란으로 가죠. 이란 지역 가서 일칸국을 설립을 하고, 막내 아리키부카는 지금 수도였던 케라코람에서 거기서 이제 원래 아버지의 유산은 막내가 물려받는 게 원래 이 지역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새로 땅을 개척해서 가는 거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 걸 물려받는 게 이제 유목민의 원래 문화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칸이었던 멍케가 사천성에 가서 열병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칸의 자리는 누가 물려받아야 되냐면, 막내였던 아리키부케가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리키부케를 칸을 세우기 위해서 열었던 회의가 뭐냐면 코릴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엔 쿠릴타이라고도 하고, 저는 쿠릴타이 또는 코릴타이인데, 그 대칸을 뽑는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아리키부케가 이제 됐죠. 근데 쿠빌라 입장에서 보면, 자, 둘째가 쿠빌라예요. 쿠빌라 입장에서 보면 대칸이 아리키부케가 되면 이들의 문화는 그 자기 동생을 그냥 살려두지 않아요. 죽여버리는 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겠다, 내 동생한테 죽임 당할 거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일종의 쿠데타를 합니다. 그래가 스스로 쿠릴타를 열어요. 스스로 칸이 됩니다. 내가 이 북중국의 칸이다. 내가 대칸은 아니지만 칸이다고 이제 하면서 일종의 이제 쿠데타를 열어요. 결국은 칸이 둘이잖아요. 카리코람에 아리키부케가 있고 북중국에 쿠빌라이 있으니까 이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쿠빌라이가 동생을 이겨요. 이기는 가장 결정적인 건 결국은 이 몽골이 부자겠어요, 북중국이 부자겠어요? 당연히 북중국이 부자죠. 그러니까 북중국의 모든 재물이 몽골군으로 이게 보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네요. 그래서 그 돈줄을 딱 차단함으로써 쿠빌라이가 동생 아리키부케를 이기죠. 결국은 쿠빌라이가 쿠데타를 통해서 대도에서 원나라를 성립합니다. 1271년. 그러고 나서 남성 정벌이 있었고, 1279년이 되면 남성이 완전히 멸망을 함으로써 원나라가 중국을 다 차지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궁금한 게 있죠. 중원 북쪽에 수없이 많은 유목민들이 있었는데, 흉노도 있고 뭐 유연도 있었고 오한도 있고 뭐 고구려도 있고 여진족도 있고 거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유독 몽골군만 서역까지 유럽까지 정벌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몽골군 말고도 유목민이 강한 건 분명한데, 어떻게 몽골군은 더 강했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궁금증이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유목민 군대는 강한 거 분명하죠. 어떻게 강했냐? 일단 유목민 군대가 강한 이유를 한번 보죠. 첫 번째, 그들의 삶은 전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삶 자체가 전투예요. 늘 늑대를 쫓고 활쏘기를 하고 말타기 하는, 이게 바로 전투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늘 이걸 해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게일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게일 보면 군대 막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군대가 이동하면서 싸우는 군대 막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그들이 휴대하고 있는 거, 모든 게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이동에 적합한 복장, 뭐 부싯돌도 갖고 다니고, 화살촉, 뭐 가죽, 밧줄, 바늘, 칼 다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전쟁의 병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전쟁을 잘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강력한 군율, 왜냐하면 군율이 강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다고 하는 겁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군율을 어기는 자가 있을 때 몽골을 알고 있는 자라면 나에게 보내고, 그렇지 않은 자라면 즉시 처형하라. 군율이 강력해야 된다. 왜? 이곳은 자연 환경이 너무 척박해요. 그래서 가끔 뭐가 오냐면 쪼드란 게 와요. 쪼드가 뭐냐면 영하 40도로 내려가는 겨울 추위. 이러면 그 아무리 강한 이 동물들이라도 영하 40도면 얼어 죽어요. 영하 20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40도 얼어 죽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군율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들의 전투는 실용적이었습니다. 늘 실용적이다. 왜? 폼나는 전투 그런 거 없습니다. 정면 공격 안 해요. 위장 퇴각도 하고요, 기만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러니까 금나라를 공략할 때 어떤 걸 했냐면, 성을 이렇게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고양이 1000마리, 제비 한 마리, 1만 마리를 잡은 다음에 꼬리에다가 천을 묶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고양이를.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금나라 고양이, 금나라 도시에 살던 고양이를 가져다가 거기다 불을 붙여서 성 안으로 막 달려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이 성 안에 뭐가 붙겠어요? 불이 확 붙죠. 뭐 이런 어떤 좀 치졸한 전쟁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몽골군의 기본적으로 다 전원 기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노도 마찬가지예요. 북방 사람 다 기병이에요. 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병입니다. 몽골군이 제일 많았을 때가 1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10만 명의 부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만 명의 부대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말이 보통 예비말이 서너 마리 있고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움직인다? 그러면 말이 몇 필이에요? 30만 필이 움직인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그리고 현지에 있는 보병들을 잡아가지고 부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들에게는 예비말 위에 병창과 보급이 필요 없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병창과 보급을 안 해드는 부대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내요? 그리고 이들은 식량도 뭐 말의 피를 늘 말의 피를 마신 건 아니고요. 말 피를 마시면 말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각자 5kg의 마른 젖덩어리 휴대하고, 휴대용 식량 언제든 준비하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요인이 있어요. 몽골인들이 탔던 말,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말 사진을 보시면요, 서러브레드, 이거 경마용 말이에요. 그 영국산 말, 아주 잘생겼죠. 키도 크고. 아니면 이게 이제 아랍 말의 일종인데요. 아랍 말도 전쟁용 그 군마로 많이 쓰였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기사들이 탔던 말이 아랍 말인데, 옆에 몽골 말 있죠. 몽골 말은 이 서러브레드에 비하면 아주 못생겼습니다. 키도 작고요. 특히 이 발이 두꺼워요. 잘 못 달려요. 빠르지도 않고 조그매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몽골인들을 쥐새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저렇게 쬐끄만 말을 타고 쫑쫑거리고 오니까 별 볼품도 없고, 왜 저런 말을 탔을까? 분명히 중앙아시아는 이런 서러브레드가 있었거든요, 비슷한 말이. 왜 그러면 몽골인들은 저런 멋진 말을 안 타고 이렇게 작고 못생긴 말을 탔냐면, 이 말한테는 마초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러브레드 군마는요, 마초를 싣고 다녀야 돼요. 이들은 아무 풀이나 안 먹습니다. 이 건초를 싣고 다녀야 되는 게 유럽 중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몽골 말은 마초를 안 줘도 되고요. 특히 겨울에도 마초를 안 줘도 됩니다. 이 몽골 말은 발이 두꺼워 가지고 눈을 지가 헤치고 눈 밑에 있는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애완간도 필요 없고 마초도 필요 없고 보급도 전혀 필요 없는,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는 대단한 말이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몽골 병사들이 이 몽골 말을 타고 다녔던 거고요. 또 중요한 게, 몽골인 보급과 병참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일반 군대는 거기다가 뭐 곡식을 바리바리 싣고 가야만 되는데, 실제로 여기 상대군이었던 금나라군, 그다음에 중국군들은 전부 여기 뭐 마초도 갖고 있어야 되죠. 밀도 있어야 되죠. 거기에 다양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몽골군은 병참이 없었습니다. 각자 휴대한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가을 되면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말려요. 잘게 쪼개가지고 말리면 돼지 방광 같은데 딱 들어 하나가 딱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돼요. 필요하면 현지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고기가 생기면 고기 그냥 먹으면 좀 예를 들어서 수분이 있으니까 또 부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랑에다 얇게 펴서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말 한 장을 얹고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다니면 이게 고기가 숙성이 됩니다. 육포가 돼, 육포. 그래서 그걸 고기 뜯어 먹으면 돼요. 달리면서 말 한 장 밑에 있는 육포를 뜯어 먹으면서 달립니다. 이들은 점심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수경지에 출발해서 저녁에 수경지에 머물러 거기서 그냥 물하고 이 보르차라고 하는 소고기, 양고기 말린 거, 이거를 물에 타가지고 마십니다. 이들은 불도 안 펴요. 그리고 이들은 텐트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바람 피할 수 있는 이런 데 가서 잡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부대마다 뭐 텐트 하나씩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그 아마 대장들을 위한 걸 거고, 일반 병사들은 텐트도 안 가지고 다니는 정말 무지막지한 군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막아내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말이 좋고, 그 다음에 기병이고, 속도가 빠르고,
휴대용 식량을 가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목민들이 해요. 예, 금나라 기병도 했고 거란족도 했고 흉노도 했고 다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뭐 그 정도 패권은 차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징기스칸처럼 대제국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뭔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흉노 제국의 묵특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분명히 뭐가 달랐다. 자, 뭐가 달랐느냐.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관행을 버리고 배움의 자세가 상당히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리더들은 배우려고 안 했던 거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약탈하고 그냥 뺏어오고 뭐 그 정도만 했지, 문자 이런 거 들여올 생각 없었다. 그 다음에 조직 같은 거 다른 데서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란 출신이었는데 야율초제라고 하는 이런 재상을 기용을 해가지고 뭐 긴급 과거도 하기도 하고 학교도 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뭔가 통치를 잘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했다. 이게 사실은 징기스칸의 좀 다른 점이죠. 다른 데서 열심히 배워왔다고 하는 거. 원래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전격전 수행 방법이 있는 데다가 공성전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각종 기술자들한테 배워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 군대 조직도 천호제라는 것도 원래 거란족의 방식인데 그것도 수용을 하고, 이 천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십진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군대를 10, 100, 1000, 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이제 천호제인데, 이게 원래 거란족들이 갖고 있었던 건데 그걸 몽골에서 흡수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배움의 어떤 자세가 되어 있던 게 징기스칸의 기본적으로 뛰어난 리더였다고 하는 겁니다. 몽골의 천호제. 그리고 스피드, 또 조직 운영의 스피드, 이건 몽골이 아주 유명한 거죠. 그래서 수도였던 카라코름에서 저쪽 우즈베키스탄을 지나가지고 러시아까지 뭐 한 20일, 30일 정도 말을 타려면 충분히 갈 수 있었을 만큼 대단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참 제도를 최초로 운영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추구했던 게 바로 몽골 시대인데, 그 징기스칸 대회는 못 만들었고 그 밑에 아들이었던 어고데이 칸 시절에 이런 얌이라고 하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얌, 그 다음에 중국말은 짠이 뭐죠? 역을 짠이라 그러잖아요. 예, 여기서 나온 거 얌, 그 다음에 짠, 그래서 그래서 역참이라는 게 이때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조직 운영의 스피드를 만들었던 게 이때부터 했다는 거죠. 결국은 징기스칸이 만든 이런 제국은 기본적으로 관용의 체제였다. 실력만 있으면 된다. 민족 필요 없다. 거란인, 위구르인, 서역인, 한족이 누구든, 물론 거기에 지배층은 넘버원 시민은 몽골인이고 넘버2 시민은 이제 서역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된 거고, 그 대신 어느 정도 서열은 이때 그 안에 어떤 능력주의 제도가 있었다. 그다음에 본교도 아주 관용의 종교였어요. 쿠빌라의 어머니였던 소르카타니 베키라는 분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몽골이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탱글이라고 하는 하늘을 믿었던 샤머니즘인데, 그 안에 이슬람인도 있었고 샤머니즘 다른 사람이 있었고 기독교인, 불교인, 아주 다양한 종교들이 자유롭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의 수도인 카라코람에는 이런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다고 그래요. 싸우면 아마 몽골이들이 가만히 안 뒀겠죠. 그래서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 그다음 직업도 얼마든지 자유로운 걸 할 수 있었다. 직업에 터부도 없었다. 이게 이제 몽골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몽골, 그다음에 원나라를 마치기 전에 꼭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의 시절에 베네치아의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이 원나라에 찾아옵니다. 여기 이제 경로를 쭉 보시면 아크레에서 트레비전도 거쳐서, 원래는 저쪽 트레비전도에서 육로로 이렇게 캐러크란까지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육로가 막혀가지고 쭉 돌아서 호르무즈를 거쳐서 카시가를, 이 서역길을 통해서 란저우를 거쳐서 베이징으로 오죠. 그래서 여기서 한 17년 정도 살았다 그러죠. 청도까지 갔다 오고 이러다가 나중에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이게 마르코 폴로의 여행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남겼죠. 근데 동방견문록을 읽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기억해서 썼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방견문록이 가짜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중국 학자들입니다. 중국 학자들이 동방견문록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왜 가짜냐? 네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 첫 번째는 만리장성이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한자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전족한 여인들 이야기가 없다. 네 번째는 중국의 그의 흔적이 등장하지 않는다. 중국 역사책에 마르코 폴로가 안 나온다. 이게 동방견문록이 가짜라 주장하는 근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제가 왜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동방견문록은 이 네 가지 이유로는 가짜라고 말할 수 없다. 왜 만리장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없었으니까 안 나오죠. 만리장성이 당연히 원나라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있다 하더라도 흔적만 있겠죠. 다 무너진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한자에 관해서 나오지 않는다. 왜 안 나올까요, 한자가? 지배층은 한자를 안 썼으니까 안 나오죠. 지배층은, 넘버원 지배층은 몽골인, 두 번째는 서역인.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 몽골어 내지는 서역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가 안 나오죠. 전족 여인들 이야기 나오지 않는다. 전족 여인이 없었으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전족의 여인들은 아마 원나라 말기 이때 전족이라는 게 등장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 그의 흔적이 없다. 당연히 안 나오죠. 중국의 흔적이라는 얘기는 그 후대에 한자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한 건데,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서역인이 와서 뭘 한 거를 누가 기록했겠어요? 안 했겠죠. 제가 요 동방견문록이 가짜라는 주장의 네 가지는 바로 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중국 학자들은 이 원나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네 역사긴 해도 자기네 역사라고 칭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원나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에 있었던 왕조지만 사실은 몽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 속에서 뭐 다양한 문화나 종교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독특한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